이번에는 부산대병원 신경내과 최정희 교수님의 폐고혈압 개요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의학과를 나오시고 아주대학교 병원과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와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수련을 받으시고 단국대학교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병원 신경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폐고혈압 책자와 함께 나누어드린 사단법인의 대표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수합해 강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옆에 보시면 문자가 적혀 있는데요. 잘 보이시지 않으면 번호가 010-3610-2744번입니다. 예, 궁금하신 부분들은 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수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교수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부산대학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정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준비하시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선생님께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폐동맥고혈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좋은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께서 아주 훌륭한 그 치료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환자분과 보호자분이라고 그러셔서요. 저는 그냥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단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순환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왼쪽 좌심실에서 출발을 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서 뇌나 전신 그리고 내부 장기를 통해서 혈액을 공급하고 다시 오른쪽 심장으로 돌아오는 체순환계가 있고, 그다음에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동맥을 지나서 폐모세 혈관을 통해서 다시 폐정맥을 지나서 왼쪽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폐순환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신적인 동맥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저항이 생기고 그래서 동맥에 미치는 압력이 높아진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고혈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동맥 고혈압이란 무엇인가? 체동맥 전신적인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폐동맥에 저항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압력이 올라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폐동맥압이 25mmHg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폐동맥 고혈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병태 생리를 보시면 어떤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 위험인자라 하면 선천성 심장기형이라든지 결체조직 질환 등의 이런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혈관 내피세포가 병이 들고 손상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 내피세포가 과도하게 증식을 하고 혈관이 많이 수축을 하고 혈전이 생겨서 결국 폐동맥, 폐로 가는 혈관들이 막혀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내피세포의 이상의 연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중요한 물질들이 앞으로 이제 치료제로 이야기를 하실 치료제의 타겟이 되고 있는 엔도셀린이라든지 프로스타사이클린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일단 한번 폐동맥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폐로 가는 혈관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폐에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못 해주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못하게 된 상태로 전신적인 다른 장기에도 마찬가지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폐동맥 고혈압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보상 기전을 막 이용을 해서 심장이 과도하게 움직여서 심장에서 1분 동안 나가게 되는 심박출량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박출량은 유지가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른쪽 심장이 두꺼워지는 우심실 비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적응기가 지나고 나면 결국은 오른쪽 심장이 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심박출량도 저하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증상으로 나타나는 말초 부종이 생긴다든지 복수가 생긴다든지 간비대가 생기고 어지럽거나 두근거림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폐고혈압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폐동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혈압이 높아지는 폐동맥 고혈압이 있고 그 외에 판막 질환이라든지 심근병에 의해서 폐정맥 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폐고혈압이 있습니다. 다른 클래스 3에 해당하는 것들은 폐질환,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간질성 폐질환에 의해서 폐고혈압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 네 번째는 만성적으로 폐색전증이 생겨서 폐고혈압이 생긴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커싱을 하고자 하는 그 폐고혈압은 클래스 1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입니다. 이 폐동맥 고혈압에는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이 있고 가족력이 있는 가족성 폐고혈압, 그다음에 약물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이 있습니다. 또한 결체 조직 질환, 그러니까 루푸스나 전반성 전신적 경화증이라든지 아니면 선천성 심기형, 심방 중격 결손이라든지 심실 중격 결손과 같은 선천성 기형이 있는 분과 기형이 있을 때 동반되는 폐동맥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간경화 환자에 있어서 간문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에 있어서 폐동맥 고혈압이 생긴 경우가 다 클래스 1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잘 주의를 해서 보실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의료진들도 있어서 폐동맥 고혈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분류의 폐고혈압을 다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잘못 진단을 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앞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것은 폐동맥 자체에 문제가 생긴 고혈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폐정맥 고혈압이 먼저 생기는 부분은 사실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폐실질에 문제가 생겨서 폐고혈압이 생기는 경우도 마찬가지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런 아닌 부분을 빼고 정확하게 폐동맥 고혈압 자체의 문제인 건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병이 흔한 병은 아닙니다. 의사들조차도 이 병에 관심을 갖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미국에서조차도 1990년대 초반에는 한 100만 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97년에 살 빼는 약을 먹고 나서 이렇게 아웃브레이킹을 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 보시면 급속도로 연구도 많이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정말로 이 유병률이 어떤가 관심을 갖게 되니까 진단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이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100만 명 중에 30명 내지 50명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분류표에 있는 폐동맥 고혈압 클래스 1 중에서도 특발성이라든지 가족성 폐동맥 고혈압보다는 다른 연관된 질환이 있는, 그러니까 결체 조직 질환이 있거나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는 환자들에서의 폐동맥 고혈압의 유병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의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흡곤란, 흉통, 어지러움, 실신, 두근거림, 전신 부종, 복수 레이노드 증상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처음부터 하루 종일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좀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신다면 아마 이게 좋지 않은 날이 좋은 날보다 조금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생활에 제한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인이 느끼는 생활의 제한이 사실 병의 중증도와 연관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환자의 예후를 나타내는 중요한 예후 인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점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사실 모두 폐동맥 고혈압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증상들은 대부분의 다른 우리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렇다고 해서 모두 다 내가 폐동맥 고혈압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의 진단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심전도나 흉부 엑소사를 촬영을 해서 심장이 좀 커진 것은 없는지, 그리고 말초 세동맥들이 폐세동맥들이 잘 안 보이는 소견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 소견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심장 초음파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그 우심실 수축기 혈압이라든지 오른쪽 심장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잘 수축기 능력은 괜찮은지 확인을 합니다. 또한 마찬 그때 동시에 이제 초음파를 하면서 혹시 이러한 폐고혈압이 왼쪽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예를 들어 심한 판막병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동반된 다른 비후성 심근병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성 심근병과 같은 이런 다른 원인에 의한 왼쪽 심장에 의한 폐고혈압은 아닌지 확인을 하고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선천성 심장기형, 내가 모르고 있었던 선천성 심장기형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사실 이제 동시에 저희가 검사를 하기는 합니다. 세로로직 테스트를 해서 동반된 무슨 SL이라든지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와 같은 이런 병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HIV 검사도 반드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것들이 클래스 4에 해당하는 만성 폐색전증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폐 CT와 동시에 우리가 보통 폐 스캔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다른 그 폐 실질 질환의 문제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폐 기능 검사와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환자가 정말 폐동맥 고혈압이 맞는지를 판단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활동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6분 보행 검사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을 이렇게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심도자술을 해서 평균 폐동맥압이 어느 정도인지, 폐 저항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합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정리를 하자면 이 긴 과정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균 폐동맥압이 25mm 머큐리 이상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얘가 정말로 폐동맥 자체의 병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랩에서 심장 초음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별 검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랩에 따라서는 우심도자술을 못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심도자술이 아무래도 침습적인 검사이다 보니까 환자들도 하기를 불편해하셔서 그냥 우심도자술을 하지 않고 그냥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하는 경우가 사실 좀 종종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건, 우리가 심장 초음파를 측정하는 대부분이 측정하는 수축기 폐혈압은 우리가 진단을 내리기 위한 평균 폐동맥압보다는 30 내지 50%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폐 역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폐동맥압을 계산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심도자술로 했던 것과 콜레이션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심장 초음파에서 특히 측정한 그 수축기 폐혈압이 한 100이 넘게 된다. 그러면은 특히나 부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심도자술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시행해야 될 검사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포션의 그 폐고혈압 중에 사실 폐동맥 고혈압,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폐동맥 고혈압은 다른 부분의 폐고혈압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포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반드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심도자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심도자술은 어떻게 하는가? 사실 대부분이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부작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게 주사기를 찌르고 침습적인 검사이다 보니까 분명히 아픈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소 마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약간 혈종이 생길 수도 있고 감염의 위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병원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랩에 따라서 조금씩 어프로치 방향이 조금씩 틀리긴 하는데 다리에 있는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팔에 있는 정맥 혹은 목에 있는 경정맥을 통해서 일단은 도관을 넣고 그다음에 압력을 재기 위한 긴 관을 오른쪽 심장으로 넣어서 폐동맥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폐혈관의 압력부터 시작해서 폐동맥 압력, 오른쪽 심장의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그 압력 지수들이 평균 폐동맥 압이 25 이상, 그다음에 모세 폐혈관의 압력이 15 이하, 그다음에 폐혈관 저항이 3유니트 이상이면 우리가 이분은 폐동맥 고혈압이구나 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 심도 저수를 하면서 혈관 반응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혈관 반응 검사는 우리가 그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약제를 이용해서 검사를 그 폐동맥 고혈압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평균 폐동맥압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감소하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반응군이 굉장히 작습니다. 반응군이 작기는 한데 예상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병이 많이 심하게 진행을 안 했던 환자들인 경우가 많고 당연히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예후는 2000년 이전의 예후들이어서 사실 지금 현재 예후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많이 약제들도 개발됐고 병태생리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후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보다는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예후가 사실 별로 좋은 병은 아닙니다.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의 경우에 5년 생존율이 28%라고 보고했던 연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같은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인이 뭔지, 예를 들어 선천성 심장기형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후 그래프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나쁜 예후를 치사하는 인자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폐 저항이 많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많이 활동을 못할수록, 환자가 숨차고 힘들어서 많이 운동을 못할수록, 또 가문맥 폐동맥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성 폐동맥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폐동맥 고혈압의 예보다는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는 폐동맥 고혈압은 분명히 희귀하고 아직까지는 어려운 질환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알아가면서 예후가 많이 좋아질 그런 병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예후가 좋게 되려면, 치료를 정확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만 우심도자술이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계셔주시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장학재 교수님께서 요약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질문 중에 그 문자로 그냥 답을 드릴 거면 답을 드리고요.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내용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전성,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반 혈압과 폐동맥 고혈압 간의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혈압은 정상인데 폐혈압만 높을 수도 있는지요? 그 답변을 좀.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두 가지의 고혈압의 발생 기전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이 체순환계가 원래 받는 저항이랑 폐순환계가 원래 받는 저항 자체가 굉장히 틀리거든요. 폐순환계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앞으로 나올 내용에 해당되는 얘기는
이따 그 강의 후에 한목에 질문을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성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일반 폐동맥 고혈압이 진단이 됐는데 내가 유전성인지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유전성 폐동맥 고혈압이라면 치료가 다른지요? 그쪽 의사선생 아무래도 저보다는 그 유전성 폐고혈압을 많이 보셔서 장성환 선생님 해주시겠어요? 마이크. 네. 유전자 검사를 무조건 해야 되는 얘기죠. 일단 가족력이 있으면 하시는 게 좋고요. 유전자 검사 자체가 또 고가고 하니까 가족력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면 이제 해서 유전자가 나왔다 그러면 치료가 달라지느냐? 치료가 달라지는 병도 있습니다. 유전성 중에서 헤레디터리 헤모로직 텔란제타제라 그래서 이 말초형관에 이게 혈관이 확장되는 그런 질환 동반되는 유전성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제가 10가족 정도 되는데요. 저희 연구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 질환에 해당하는 치료를 같이 가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질환 외에 그냥 유전자 BMP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런 거 나오는 치는 분들은 그냥 치료 자체는 보통 특발성이랑 똑같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이 아마 저도 가끔 받는데요.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지금 폐동맥 고혈압인데 내 아이가 폐고혈압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답을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어도 90% 이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성이 없이 저희가 폐동맥 고혈압을 치료해 보면요, 이 가족력을 여쭤봅니다. 가족 중에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숨이 차하는 증상이 생기신 분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데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제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폐동맥 고혈압인데 검사를 해보면 자녀분이 폐동맥 고혈압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계신데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다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본인이 폐동맥 고혈압인데 부모님, 잘 지내고 계신 부모님 혈액을 검사해 보면 폐동맥 고혈압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인을 갖고 있다고 폐동맥 고혈압이 모두 발병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유전자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폐동맥 고혈압 유전자가 전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열에 하나 미만의 케이스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계시면 가족 중에 이러신 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또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간혹 권유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삼성서울병원하고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가천의대병원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가격이 아마 장성환 교수님 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시간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은 연구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실제 부담은 100만 원 정도.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그 연구용 예산에서 간혹 지원을 해드릴 방안을 찾기도 하는데 실제 가격은 한 100만 원 가까이. 다른 질문들은 다른 섹션에서 다뤄줄 내용 같아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최종일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